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학교의 방송실 괴담. 어느 학교 건 무서운 이야기 하나 둘은 전에 내려오는 법이다. 하지만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는 어째서인지 유독 무서운 이야기들이 죄다 방송실에 관련된 것이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소문들 중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섞여 있기도 하다. 같은 반 친구가 실제로 방송실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을 계기로 나는 그곳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시 말을 꺼낼 기회가 되면 학교 방송실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중 몇을 골라 모자란 글솜씨로나마 정리를 해보았다. 내가 전해 들은 소문을 먼저 소개하고 그 소문의 진상을 덧붙이는 식으로 기술하려 한다. 이것은 모두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 한 곳에 떠도는 소문이다. 각 시기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했다. 1. 방송사건. 80년대 초의 일이라고 한다. 오전 10시 넘어 2교시 수업이 한참 진행될 무렵이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더니 교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인 여자의 목소리였다. 억양이 느껴지지 않는 마치 로봇 같은 목소리다. 갑작스러운 사태의 정면 중에서는 울기 시작한 아이들도 나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달래기 바빴다. 이윽고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 선생님이 가장 먼저 방송실로 달려갔다. 곧이어 다른 선생님과 직원들도 따라갔지만 방송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시 학교에 있던 여자 선생님들은 모두 수업 중이었다. 학교에서는 외부인이 침입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방범을 강화하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달려갔던 A 선생님은 그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학교를 쉬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른 선생님들이 대신 수업을 진행하며 A 선생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결국 A 선생님은 3주 후 퇴직했다고 한다. 그 반 아이들이 편지를 쓰거나 연락을 하려 했지만 그나마도 닿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A 선생님이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마저 퍼져나갔다. 방송되었던 수수께끼의 메시지는 지직거려 잘 들리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해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장 많은 의견은 보지 말아주세요. 이상해집니다. 였다고 한다. 2. 유리창 파괴 사건. 이건 내가 실제 재학 중이던 때 일어났던 사건이다. 비구는 같은 반 친구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방송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방송부 비군이 방과 후에 1층 방송실 창문에 몸을 내던졌다. 산산조각난 창문과 함께 비구는 그대로 교정에 나뒹굴었다. 창문 유리 조각 때문에 비구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한동안 입원해야만 했다. 입원해 있던 비군에게 나를 포함해 같은 반 친구 몇 명의 병문안을 가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비군의 말에 따르면 방과 후에 방송실에서 부활동을 하고 있자니 갑자기 방송실에 웬 여자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었다. 머리카락은 긴데 등을 돌리고 방구석에 서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비군은 깜짝 놀라 도망치려고 방송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번에는 문 앞에 서서 마치 문을 막는 것처럼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그 등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저 여자가 자신을 노리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위기감을 느낀 비구는 그만 문 반대편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갔다. 슬쩍 보인 창문에는 여자의 얼굴 윤곽이 비추고 있었다. 즉, 아까와는 달리 이제 여자가 몸을 돌려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구는 공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한다. 창문을 여는 시간마저 아깝다는 생각에 그대로 창문에 몸을 던져 방송실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숨죽인 채 비군의 이야기를 듣고는 물었다. 어떤 얼굴이었어? 글쎄, 유리창에 비친 걸 슬쩍 본 것뿐이라 그건 잘 모르겠어. 옷은 낡고 오래된 천을 몇 겹씩 겹쳐 입은 것 같더라. 우리는 이야기를 학급 신문에 실으려 했지만 선생님한테 혼만 났다. 이후 비구는 폐소공포증을 앓다가 퇴원한 후 그대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렸다. 상, 자살 사건. 90년대 중반, 당시 교감이던 시 선생님이 밤에 학교에 잠입했다. 그리고는 방송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계단에서 테이프를 계단 난간에 묶어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발견해 큰 소동이 났던 사건이다. 4. 사라진 관상어 사건. 이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2달에 걸쳐 학교 수조에서 관상어가 한 마리씩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방송실 재료보관소 서랍에서 말라붙은 대량의 관상어 사체가 발견되었다. 지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조카에게 들은 이야기로
수조 안의 관상어가 하루하루 줄어들더니 거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일이 이렇게 되니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한 학생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갔고 그 아이를 데려다 물어봤다고 한다. 그 아이는 순순히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했다. 기묘하게도 발견된 물고기 사체에는 그 아이가 빼낸 것인지 아니면 썩어버린 건지 전부 눈이 없었다고 한다. 범인이 학생이었던 탓에 따돌림을 우려해 사건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그 무렵 난데없이 전학을 간 아이가 있었기에 학생들은 다들 그 녀석이 한 짓이라며 수군댔다고 한다. 더욱 기묘한 것은 왜 이런 짓을 했냐는 질문에 그가 한 대답이었다. 반쯤 정신이 나가서는 그 얼굴을 봐도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여러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대개 공통적으로 방송실에 여자가 나오고 그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우선 그것에 의해 희생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보고 싶었다. 앞으로도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는 선에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보려고 한다. 기훈에게 들었던 의는 초등학교 시절 내기 트라우마였고 소문에 상당한 일관성이 보여 그 여자가 실존한 건 아닌가 두려워질 때도 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기군에게 처음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무렵부터 그 방송실에 얽힌 사연에 계속 관심이 간다. 최근 들은 소문으로는 70년대 어느 해 졸업 앨범에 그 여자가 찍힌 사진이 있다고 하기에 근시일 내에 직접 찾아 나서 볼 생각이다. 두 번째 이야기, 수호령.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의 이야기다. 당시 내가 살던 곳은 C라는 이름의 마을이었다. 그해 T라는 동갑내기 여자아이가 전학을 왔다. 무척 밝고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그리고 T는 영감이 강하다 못해 신비롭게까지 느껴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솔직히 당시 주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군지 알 만큼 당시 지역에서는 유명한 아이였다. 나는 T와 같은 반이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나름 머리가 굵었다고 그런 이야기는 잘 믿지 않게 되는 법이다. 나뿐 아니라 같은 반 남자아이들이 다 거짓말 취급하자 T는 그럼 보여줄게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나는 왠지 무서워서 따라가지 않았지만 다음날 우리 반은 대소동이었다. 전날 T는 집에 가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온 후 3장의 사진을 찍어 아이들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그리고 3장 모두 누가 봐도 알 정도로 확실하게 귀신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선명히 그 사진들이 떠오른다. 한 장에는 나무 옆에 서서 고개를 푹 수그린 중년 남자가, 다른 한 장에는 얼굴이 흐물흐물해진 갑옷 차림의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뭔가 소리치고 있는 듯한 얼굴이 사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아무리 의심하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확실한 물증을 보고서도 의심할 사람은 없었다. 이 사건으로 T는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인기인이 되었지만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꺼림칙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물론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무섭다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는 녀석들도 꽤 있었지만 하지만 T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정말로 건강하고 잘 웃는 밝은 아이였다. 솔직히 나도 그 무렵에는 T를 좋아하고 있었다. T는 마을 변두리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괴상하게도 그 집 반경 100m에는 다른 집은 한 채도 없었다. 어느 날 T와 친하던 남자아이 한 명이 왜 그런 곳에 사는 거요? 라고 물었다. T는 엄마가 여기 안 살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라고 대답했다. 아무래도 T네 엄마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무렵 우리 집은 월세집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모은 덕에 집을 지을 계획이 잡혀 땅을 찾고 있을 무렵이었다. 나는 초등학생답게 그저 T네 집 근처에 살고 싶다는 생각에 엄마에게 마을 변두리에 공터가 있어 라고 슬쩍 말해 T네 집 근처에 집을 짓게 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땅에 관해 알아보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T네 집 근처는 죄다 현에서 땅을 사들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에 문의해봐도 그 땅은 팔 생각이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한다. 현에서 보유한 땅에 T네 집 한 채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 무렵에는 안 된다는 말에 그저 낙심하고 말 뿐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척 기묘한 일이다. 이 일을 다음날 T에게 이야기했더니 T는 웃으며 그거야 그렇겠지. 그러면 안 돼. 그런 곳에 살겠다는 생각 같은 거 하면 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뭔가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설마 그게 나중에 그렇게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내가 말을 꺼낸 걸 계기로 티를 좋아하던 남자 아이들이 다들 몰려 티네 집에 놀러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다. 그러자 티는 평상시와는 다른 냉정한 얼굴로 위험하니까 절대 안 된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 어떻게든 티네 집에 가보고 싶다는 남자 아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마음대로 티네 집에 찾아가기로 하고 방과 후에 다 같이 티네 집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티네 집을 중심으로 크게 철조망이 둘러쳐져 티네 집으로 통하는 길 외에는 모든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었다. 몰래 티네 집에 가는 게 목적이었기에 우리는 길로 가지 않고 철조망을 넘어 타고 티네 집 뒤편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땅바닥은 흙의 자갈들이 잔뜩 섞인 것 같아 풀한폭이 나지 않았던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대략 철조망과 티네 집 중간 정도까지 갔을 때 같이 왔던 남자아이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 끌려가듯 나를 포함해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려 도망쳤다. 다들 혼신의 힘을 다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철조망을 넘어 학교까지 도망쳤다. 겨우 숨을 고른 후 가장 먼저 도망쳤던 녀석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 녀석의 말에 따르면 새까만 안개 같은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안개 같은 걸 본 건 그 녀석 한 명뿐이었지만 그 놈은 우리 중 가장 공부도 잘하고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할 녀석도 아니었다. 애시당초 티가 위험하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말했으니 뭔가 위험할 것이라는 인식은 다들 하고 있었고 다음 날 우리는 학교에서 티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티가 잔뜩 화가 나서 우리에게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거야? 처음으로 본 티의 화난 얼굴이었다. 그 후 티의 말에 의해 우리는 수업을 받지 않고 티네 집을 향해 끌려갔다. 철조망에서 대략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춘 후 티는 우리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집으로 향했다.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을까? 여자 한 명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티네 엄마였다. 우리를 보자마자 정말 미안해. 괜찮을 거야. 라며 왠지 불안해지는 말을 했다. 우리는 티의 엄마와 함께 티네 집으로 향했다. 집 벽에는 부적 같은 타원형 종이가 잔뜩 붙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흰옷을 입은 티가 정좌를 하고 앉아 있었다. 티네 엄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온 힘을 다해 티의 뺨을 때렸다. 그 후는 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고 있니? 하고 잔뜩 화가 나서 소리쳤다. 티는 코피를 흘리면서도 엄마에게 잘못했어요 하고 울면서 사과했다. 내가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사과해. 라고 티의 엄마가 말하고 티는 우리들에게 몇 번이고 미안해라고 사과했다. 우리는 어린 나이인데다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깜짝 놀라 있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정말 좋아하는 티가 우리 대신 혼이 나고 코피까지 흘리면서 사과를 하다니. 우리는 그만 참지 못하고 다들 큰 소리를 내며 엉엉 울고 말았다. 티네 엄마는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곧이어 그 자리에 모인 아이들의 집이랑 학교에 전화를 했다. 전원의 어머니와 형제가 있는 집은 형제자매까지 모두 1시간 정도 걸려 모든 이들이 모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현청에까지 연락이 닿았었다고 한다. 그 후 1시간 정도가 더 지난 후 티와 같은 옷을 입은 20세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가 도착했다. 그 여자는 우리를 보자마자 꽤 많이 빼앗겨 버렸네요. 서두릅시다. 라고 말했다. 이미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그저 엉엉 울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 엄마도 울고 있었기에 그 상황이 더욱더 무서웠다. 아마 불지였으리라 싶지만 TV로 봐왔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여자는 말 한마디 않고 정저한 채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이 나는 점점 의식이 몽롱해지더니 귀 안쪽이랄까 머릿속에서 신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 신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시간으로는 10분 정도였을까. 티네 엄마는 우선 이걸로 괜찮겠지만 어머님들은 남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학교로 돌아가 오후 수업을 듣게 되었고 티 역시 같이 학교로 왔다. 선생님에게도 연락이 갔었던지 큰일이었겠구나라며 위로를 받았던 것이 기억난다. 그 다음 날부터 티는 마치 사람이 바뀐 것처럼 말을 잃고 어두워졌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건네도 그저 무시할 뿐이고 웃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3개월 후 우리는 선생님에게 티가 전학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 잘못으로 티가 떠나가 버렸다는 생각에 후회로 점철된 나날을 보낼 따름이었다. 그런데 바로 어제 25년 만에 티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 어머니에 의해 이전에 티가 살던 집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우리를 보내고 어머니들만 남았을 때 티네 어머니가 25년 후 다시금 찾아와야 한다는 말을 전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수수께끼가 풀려나갔다. 일의 시작은 작년 가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4월 4일에 꼭 집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거기에 더불어 자세한 설명도 없이 4월 5일까지는 있어야 하니 휴가를 쓰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4월 4일 일을 마친 후 나는 2시간 반이 걸려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저녁밥을 차려주셨지만 왜 돌아오라고 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으셨다. 4월 5일 아침 4시 반에 어머니가 나를 깨웠다. 나가야 하니 어서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사실 전날 집에 돌아오던 도중 역에서 어릴 적 친구를 만났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역시나 티네 집이었다. 하지만 근처에 이르러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철조망이 쳐져 있던 곳에는 3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콘크리트 담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가시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마치 감옥 외벽 같은 모습이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철조망을 만지면 감전된다는 간판까지 세워져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사건 이후 이 근처로 오는 건 금지되어 있었기에 나 역시 그때 이후로 처음 와보는 것이었다. 길을 따라 걸어가자 철로 만든 문이 나오고 입구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어머니가 이름을 말하자 신분증을 요구했다. 겨우 본인 확인이 끝나고서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지요라고 안내를 받았다. 나는 이 안안 가운데에 티네 집이 있으리라는 예상을 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어릴 적 보았던 자갈 섞인 흙바닥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3명의 여자가 어릴 적 보았던 기억이 있는 흰 옷을 입고 서 있었다. A군이야.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첫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튀었다. 나는 어떻게든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곧바로 티에게 달려가 울면서 땅에 무릎을 꿇었다. 그 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그때 그 남자아이들이 죄다 모였다. 다들 생각은 똑같았던지 티를 보자마자 사과를 했다. 무릎까지 꿇은 건 나뿐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기뻤던 건 티가 옛날처럼 다시 밝은 모습이었던 점이었다. 곧이어 설명이 시작되었다. 나머지 2 여자는 티네 어머니와 25년 전 불제를 해줬던 그 여자였다. 티를 포함해 3명 모두 평범한 석세의 이름이 아니라 무언가 굉장히 긴 계명 같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우리를 부른 이유는 이 토지의 해방과 우리들의 수호 영혼에게 공행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담으로 둘러싸인 이 땅에는 지행나 불리는 땅에 깃든 악령이 있다는 것이었다. 지방령보다 더 강한 영혼이라고 할까. 그 땅에 발을 들인 이에게 온갖 불행과 저주를 퍼부어 급사하거나 실종되게 만드는 흉악한 영혼이라는 것이다. 그런 지액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지액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불제를 들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불제는 편에서 의뢰를 받아 티네 어머니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지액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도중에 희생자가 나오면 그로부터 또 25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사람들도 이런 땅에는 육감적으로 다가가려 하지 않기 마련이지만 의식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려는 마음을 먹은 경우에는 그마저 소용이 없다고 한다. 우리들의 경우에는 다들 티를 좋아하고 있었기에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도 애써 무시했던 것이리라. 다만 검은 안개 같은 것은 아마 환각이었을 것이라 했다. 지액은 그저 슬쩍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감이나 수호령에 의한 경고와 공포심으로나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원래 이 땅은 기복이 심한 삼림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토지 개발이 시작되며 주택가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사 도중 인부 2명이 행방불명되면서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거기에 실제 공사 도중 고분 같은 것을 불도저로 밀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 오랫동안 재직했던 공무원이 지액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이다. 그 때문에 현에서 이 땅을 사서 불제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지만 25년 전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따로 있었다. 우리는 그간 불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달랐다.
우리의 수호령이 우리 대신 지에게 소멸당했던 것이었다. 25년 전의 불제는 원래대로라면 지에게 의해 고지당했어야 할 우리 대신 수호령을 바치기 위한 의식이었던 것이다. 모든 설명이 끝난 후 토지를 지에게 돼서 해방시키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바닥에 앉아 다리를 펼치고 묵념한다. 뭐라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공기가 변한다고 할까. 지액이 소멸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느껴졌다. 고지어 수호령에 대한 공양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우리도 정절을 한 채 묵념을 했다. 공양이 끝나면 자연스레 새로운 수호령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었다. 새삼 25년간 수호령도 없이 잘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우리는 간만에 신나게 떠들어대며 그간 밀린 추억을 되돌아보았다. 그제야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티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가 티를 좋아한다는 걸 티도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교류를 끊었던 것이라 했다. 새삼 그 시절이 떠올라 부끄러우면서도 티가 이전처럼 건강해 보인다는 게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세 번째 이야기, 친구 집.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일 무렵 무척 사이가 좋던 S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S네 아파트에 모여서 놀곤 했었습니다. 그날 역시 S랑 다른 친구 3명이서 함께 당시 유행하던 게임을 하며 S네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던 와중 S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집에서 못 놀 것 같아. 아무래도 근시일 내에 근처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S는 딱히 그걸 도울 생각은 없었는지 이사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밖에서 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은 S가 어디로 이사 가는지에 대해 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부모님에게 잡담 삼아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조금 신경 쓰이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S가 이사가는 집은 전에 화재로 여러 사람이 죽었던 곳이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그런 일에는 딱히 흥미가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소문은 주변에서 무척 유명한 듯 했습니다. S네 부모님도 모를 리가 없을 거라며 이상하다는 듯 어머니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S네 부모님은 겉으로 보기에 무슨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었기에 아마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겠지요. 일부러 그걸 S에게 말할 이유도 없다 싶어 나는 그 이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S가 이사한 후에도 변함없이 S네 집을 찾아가 함께 놀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 우리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나는 S와 다른 친구 2명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아마 별거 아닌 이유에서였겠지요. 그렇게 따돌림들 당하는 사이 나는 진심으로 S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복수를 한다느니 죽여버리겠다느니 지금 와서 생각하면 흉흉한 생각을 마음속에 잔뜩 품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나는 겁쟁이였기에 그런 짓을 실제로 자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사고를 치면 고등학교 가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애써 둘러대고 그대로 왕따를 당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나를 괴롭히던 녀석들과 다른 학교로 진학했고 잠시나마 여자친구도 사귀는 등 하루하루를 무척 충실히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 한 명에게 라인으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S네 집이 불에 휩싸여 전소해 S네 가족이 모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말도 안 되는 농담하지 말라며 웃어 넘기려 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걸그러 오랫동안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S네 집 근처에 가보니 거기에는 정말 불탄 자국만 있을 뿐 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터 중심에 이상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수많은 붉은 벨트를 감고 있어 무척 기분 나빴습니다. 여자는 나를 향해 당신을 위해 태워버린 거야 라고 말한 뒤 정말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무엇이었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S네 집을 태웠거나 혹은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의 집을 태워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S가 죽은 건 기뻤지만 나를 괴롭히던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2사람도 죽는다면 그 여자는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나는 걸까요? 그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 여자가 단순한 환각이었다고 믿으려 애쓰고 있습니다.